프랑스는 유럽 대륙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영국 해역과 도버 해역이, 서쪽과 남쪽은 각각 대서양과 지중해를 인접해 있죠. 옛날 옛적 고대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기원전 600년경 오늘날의 프랑스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골족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족은 켈트족의 한 부류였고, 그래서 편의상 켈트족이 사는 지역 갈리아라고 부른 거죠. 골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를 자주 침략하고 약탈을 하다못해 로마시를 점령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동부와 북부로 뻗어나갈 적엔 골족의 한 부류였던 파리지족이 시테섬에 정착했는데요. 이 부족의 이름이 현재 파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호전성은 내 외부를 가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해 결국 기원전 51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정복되었죠. 네덜란드 편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또한 로마화를 겪습니다. 도목 기술이 전파되어 곳곳에 로마식 도시들이 세워졌고, 이때 파리, 낭트, 리옹 등 수많은 도시들이 현재 프랑스의 유명 도시가 되었죠. 그러다 기원 후 4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자 클로비스 1세가 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리아의 모든 지역을 통일했는데요. 이후 그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첫 번째는 가톨릭 개종입니다. 클로비스 1세가 원래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확실한 건 자신의 왕국을 로마 제국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별장지였던 파리를 수도로 삼고 왕국의 대법관이자 랭스의 주교였던 레미기우스를 찾아가 공식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교황과 갈리아 지역 로마인들의 지지를 얻어 왕국을 부흥기로 이끌 수 있었죠.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클로비스 1세는 종교를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를 매개로 한 정치적 통합은 왕권의 기틀이 되었고, 프랑스 왕위에 올랐던 거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전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톨릭을 믿어야 했으며, 동시에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했죠. 두 번째는 살리카법입니다. 살리카법은 클로비스 1세 말년에 만들어진 법전으로 흔히 여성의 왕위 계승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 법전 내 조항들은 프랑크족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관습법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기란 곧 토지를 의미했고,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했으니 딸보다는 아들에게 자기를 넘기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 법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수많은 왕위 계승 갈등을 낳고 말았습니다. 클로비스 1세 사후 프랑크 왕국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이었던 게르만족은 전통적으로 균분 상속제를 따랐고, 종사제에 의해 오랜 기간 용병으로 살아왔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보다 지방 분권화가 강했거든요. 따라서 왕위 계승을 위한 내전과 궁중함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치세지능신 난세지간웅, 모름지기 난세는 간웅이 태어나는 법. 결국 751년 서유럽판 삼국지가 프랑크 왕국에서 일어나죠. 당시 프랑크 왕국에는 궁제라는 독특한 중앙 관직이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와 성의 관리 감독 등 오늘날의 비서실장 겸 국세청장 정도의 직책이었죠. 그런데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세가 이어지고 궁제직도 수대에 걸쳐 세습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실세가 된 거예요. 특히 카롤루스 마르텔이 역대 궁제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는 전복전쟁과 내전,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침입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킨 영웅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과 토지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충성을 맹세받았는데요. 마침내 전리품을 분배받는 종사제와 토지를 제공받는 은대시 제도가 만나 중세 유럽의 꽃, 봉건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마르텔이 죽고 그의 차남 피핀 3세가 궁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교황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왕위를 선양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딴 카롤루스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꼭 등장하는 귀족 계급이죠. 이 중 후작과 자작은 피핀 3세의 아들 샤를마뉴가 왕위를 이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선대 유지를 이어받아 전쟁은 곧 부국항병의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무려 40년이 넘는 치세 동안 끊임없이 원정을 떠나 영토를 확장했죠. 그리고 봉건제도 하에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에게 자기와 봉급을 내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했어요. 덕분에 네덜란드를 포함한 많은 지방들이 본연의 특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그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만들었고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도 해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장자 상속제였죠. 때문에 샤를마뉴 사후 신성 로마 제국은 번성하기는커녕 베르등 조약을 거쳐 3등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갈라진 왕국 중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는 현재의 프랑스와 독일의 전신이 되었어요. 앞선 두 왕조에서 살펴봤듯 난세에는 항상 간웅이 등장하죠. 당시 서프랑크 왕국은 샤를마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바이킹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서부와 북부 해안가 정도만 약탈당했는데요. 그러다 그 약탈의 정도가 점점 더 거세지다 못해 845년 파리를 포위할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2세가 7,000파운드의 은하로 평화를 사면서부터 국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샤를 2세의 뒤를 이은 왕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연이어 급사하자 지방 귀족들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특히 로베르 가문과 노르망디 공국의 힘이 가장 셌죠.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바이킹 덕분에 성공한 가문이라는 건데요. 로베르 가문은 수대에 걸쳐 바이킹족을 무찌르며 부와 명성을 쌓았고 노르망디 공국은 샤를 3세가 이재를 펼칠 목적으로 바이킹 무리 중 일부에게 땅을 주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로베르 가문은 위국 카페를 앞세워 서프랑크 왕국을 차지해 카페 왕조를 건설했고 노르망디 공국은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노르만 왕조를 건설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쳐다내었던 놈들이 오히려 자신의 땅을 갖고 사실상 독립해버린 겁니다. 프랑스 왕국 입장에서는 영국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을 텐데요. 그런데 영국의 왕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땅을 야금야금 계속해서 가져가다 못해 프랑스 왕국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의 추대를 받은 카페 왕조도 루이 7세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 귀족들의 힘은 막강했고 왕들은 자신의 직할지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죠. 때문에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 왕이 되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죽하면 카페 왕조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아 루이 7세에서 단절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큰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디웨베, 교황 우르바노 2세의 말에 무려 6만 명이나 모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당시 유럽인들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자 피에르의 민중 십자군과 유일하게 1차 십자군에는 황제나 왕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6차 시기에는 예루살렘을 매매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의 원정은 종교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닌 여태까지 해온 약탈 그리고 학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의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1차 원정이 승리하자 유럽에는 십자군을 찬양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고 교회는 기사들의 덕목을 매일같이 설파하며 기사는 곧 신앙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사도였어요. 기사도는 2차 원정을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루이 7세를 필두로 수많은 영주들이 참가했고 기사도답게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비록 카페 왕조의 왕권은 약했을지라도 프랑스 왕국 자체는 강했습니다. 교황에게 인정받은 황제가 있고 제국이라 불리우는 옆 나라와 비교해도 꿀릴 게 없을 정도였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루이 7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고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바로 성당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었죠. 자신의 선조가 그랬듯 종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디자인이 바로 고딕 양식이었어요. 고딕 양식, 고딕은 고트적이라는 뜻으로 게르만족의 야만스러움을 조롱하고자 르네상스 시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문화가 짬뽕되어 탄생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달리 오직 프랑스만을 위한 양식을 고안하는 거죠. 루이 7세가 고딕 양식을 성당 건축에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천장과 수직 첨탑,
크고 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성경 구절을 담은 디자인은 하늘나라에 가려는 중세 사람들의 열렬한 신앙심을 나타냈죠. 게다가 그는 왕실 직할지에 생드니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고딕 양식으로 건축했는데요. 생드니 대성당은 10세기부터 800년 동안 왕실 묘지로 사용되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의 치세 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했으나 프랑스 고딕 건축물의 최고 걸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7세의 아들 필리프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프랑스 영토 절반 이상이 영국 손아귀에 놓입니다. 노르망디 공국이 수대에 걸쳐 프랑스 영토에 영향력을 뻗쳐 앙주 제국을 세웠거든요. 필리프 2세는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리처드 1세와 존 왕 둘 사이를 이간질했고 끝내 아키텐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수복했죠. 내정에 있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샤를마뉴 때부터 이어져 온 봉건 관료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실 직할지를 늘렸으며 상업을 발전시킴에 따라 농경 중심 사회, 장원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때 직할지의 코민을 조성하게 되죠. 13세기에는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상인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싶었고 필리프 2세 또한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모범자유 도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자유무역 지구를 세웠습니다. 상인뿐 아니라 수공업자, 임노동자 등 다양한 상업계층을 입주시켜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죠. 그리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왕과의 계약관계 하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 즉 부르주아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부르주아는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 왕실과 부딪히게 돼요. 사이가 좋을 땐 필리프 2세가 부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루이 16세처럼 왕이 계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려 들면 언제든 한 거였죠. 이것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프 2세 사후 루이 9세를 거쳐 필리프 4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왕국은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필리프 4세는 네덜란드 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강력한 통일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증세 문제로 얼굴 붉힌 적이 있다고요. 비록 플랑드르의 반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그는 기어코 돈 나올 구멍을 찾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회에서요. 십자군 원정 중 2차 십자군을 준비할 당시 교황은 재산 보호와 채무 변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대실패. 죽은 이들의 재산은 전부 교회로 기속되었고 덕분에 템플 기사단은 프랑스 내 많은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죠. 문제는 영원할 것 같았던 원정도 회를 거듭할수록 힘을 잃었고 템플 기사단 또한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필리프 4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성직자 아세 때문에 교황과 마찰을 빚고 있었으니 이참에 싹 다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는 최초로 삼부회를 소집해 귀족과 부르주아의 지지를 얻어 성직자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하는 교황 보나파시오 8세를 납치해 꼭두가시 교황을 앉히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죠. 마지막으로 템플 기사단을 2단으로 몰아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필리프 4세 사후 프랑스는 후기 문제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니다. 마치 교회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필리프 4세를 포함하여 그의 후계들이 모두 급사하게 되죠. 결국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 문제가 발발하게 되었고 선대와 친척 관계인 프랑스의 필리프 6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맞붙게 되었어요. 사실 족보만 따져보면 에드워드 3세가 필리프 6세보다 정통성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3세는 이미 영국의 왕이었고 그런 그가 프랑스 왕위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프랑스는 영국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당연히 프랑스 내 여론은 좋지 못했고 결국 왕위를 필리프 6세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3세 또한 스코틀랜드와 전쟁 중이었으므로 프랑스 내 자국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리프 6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합니다.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이러한 선택적 복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고 나면 다시 왕권에 도전할 것을 알았기에 그의 정복 전쟁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에드워드 3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직물의 핵심, 양모 수출을 금지하며 플랑드르를 압박했죠. 생계를 위협받게 된 플랑드르는 당연히 영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필리프 6세 또한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요. 당시 프랑스 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아키텐을 몰수하고자 나선 것이었죠. 아키텐에는 보르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보르도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급 와인, 보르도 와인의 생산지예요. 당시에도 보르도는 유럽 전역에 와인을 수출하는 도시였고 한 해 와인 수출량만 약 1억 병,
와인으로 벌어들인 돈의 양만 해도 영국 전체 재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에서 아키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의 충성 맹세 그 이상의 굴욕도 감내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필리프 6세가 아키텐을 몰수하겠다고 나서니 에드워드 3세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0년 전쟁의 사막이 오른 거죠. 자칭 프랑스 왕이라 하는 필리프 드 발루아에게 라는 내용의 도전장으로 시작된 100년 전쟁은 생각보다 싱겁게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체급 차이가 컸거든요. 에드워드 3세는 어떻게든 이 간극을 좁히고자 신성 로마 제국과 저지대 국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야 했죠. 그는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자신이 내렸던 양모 수출 금지령 덕분에 양모 가격이 폭등하여 시세 차익을 노릴 생각이었죠. 그러나 왕실과 의회를 믿지 못한 농민들이 저조한 참여를 보였죠. 결국 그는 한자동맹상인 은행과 거상 등등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고 자신의 왕관에 저당 잡히면서까지 영끌하여 출전을 감행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끊임없는 재무에 시달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전면특기 슈보셰를 펼쳐 약탈을 통해 전비를 충당하고 피해를 입은 영주와 백성들이 필리프 6세에게 불만을 품도록 하여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 왕이라는 인식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의 도발은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유리한 고지에서 필리프 6세를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죠. 이후 에드워드 3세는 셀로이스 해전에서 승기를 잡아 바죽짓에 밀고 나가지만 투르네 공방전에서 패하며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수많은 이들만 파산 엔딩을 맞이했죠. 양측의 정신승리만 남기고 끝난 침공은 에드워드 3세가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를 데려오면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노르망디를 빠르게 약탈해 나갔어요. 이미 수차례 전투를 피한 필리프 6세도 더는 피할 수 없었죠. 마침내 크레시에서 마주한 세 사람. 이를 갈고 나온 만큼 필리프 6세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등장했습니다. 병력은 필리프 6세가 3배나 많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3세는 일찌감치 언덕에 진을 쳐 전투태세를 마쳤지만 필리프 6세는 수일간 폭풍우를 뚫고 행군한 뒤 곧장 전투에 임해야 했죠. 필리프 6세는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반대했어요.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약탈로 고통받아 복수심에 눈이 멀었죠. 얼결에 떠밀리듯 시작된 전투. 하지만 기사도답게 구태란 없었습니다. 필리프 6세는 제노바 석궁부대를 앞세워 적진을 무너뜨리려 했는데요. 문제는 전일 내린 비로 인해 석궁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석궁부대의 핵심 장비 파비스도 챙겨주지 않아 에드워드 3세의 장궁부대에게 속수무책 당하죠. 결국 석궁부대가 도망치자 필리프 6세는 기사도답게 그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내리고 진창이 된 땅에 발이 푹푹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필리프 6세는 총 15번의 돌격을 감행해요. 당연하게도 결과는 에드워드 3세의 압승. 에드워드 3세는 기세를 몰아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최단거리의 항구 도시 칼레를 점령하고 그곳을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진출을 멈추고 귀국을 결정하는데요. 전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하고 말았죠.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주로 균에서 벼룩, 벼룩에서 쥐, 쥐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최종적으로 코로나19처럼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었죠.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응고 장애를 겪게 되며 손가락, 발가락, 코 등 신체 말단이 부패하고 괴사하는데요. 이때 피부와 근육이 검은색으로 변해 흑사병이라 불렀습니다. 감염률과 치사율 또한 굉장히 높았죠. 중세 흑사병을 소재로 한 문학 데카메론에는 젊은이들이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저 세상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이야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어요. 페스트가 유럽 전역에 창궐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빙하기 때문이죠.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씩 하락합니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해요. 춥고 음습한 기후 탓에 농사는 흉작을 맞게 되고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근까지 발생했어요. 대기근의 장기화가 사람들의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페스트의 피해는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중세시대의 위생상태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경우 필리프 2세가 파리의 도시미관에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루이 14세 이르기까지 오물을 창밖의 길바닥에 버리는 등 위생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인구가 늘면 그만큼 도시의 크기와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의 형태로서는 인구 과잉과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세 번째는 의학 지식의 부족입니다. 중세 유럽은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뤄진 시대였죠. 당시 사람들은 페스트를 신의 형벌이라 믿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마저도 전염병은 하느님의 분노가 내린 것으로 규정하자 많은 이들이 회개를 위해 종교시설로 모였고 채찍질 고행단과 유대인 학살 등 점점 광적인 형태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페스트는 신의 형벌이 아니었고 수많은 성직자와 아기까지 페스트로 죽게 되자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신앙에 대한 의심과 종교에 대한 회의가 싹트게 되었죠. 페스트는 중세 유럽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진 만큼 살아남은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가장 먼저 귀족의 경우 페스트로 사망한 친인척들의 유산을 다중 상속받아 졸부가 늘었고, 농민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지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죠. 농업 형태도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밀농사와 쌀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하니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포도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내 와인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죠. 소비가기는 페스트에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마녀 사냥에도 한몫했죠. 사실 마녀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주로 약초사로서 활동했고 의사, 치유사, 약사, 산파, 무속인 등 다양한 직업을 겸했죠. 이탈리아 프리울리라는 지역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착한 마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할 정도로 마녀는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317년 교황 요한 22세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요. 범인은 교회의 고위사제였던 주교로 밝혀졌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주교가 교황을 주술로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주교가 교황을 암살하려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당시 교황청은 아비뇽 유소로 인해 권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이전부터 부패한 가톨릭을 비판하는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점, 예로부터 주술이나 마법은 마녀의 산물이라 믿어 종종 사회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해왔던 점을 미뤄봤을 때 요한 22세가 교황권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을 이용했다고 보는 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빙하기와 페스트에 맞물려 마녀에 대한 혐오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죠.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지구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직서를 발행하면서부터 마녀 사냥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합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마녀를 악마와 직접적으로 엮자 이를 바탕으로 한 책이 등장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 중 하나이자 마녀 사냥의 교과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발간되었죠.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와 퀼른 대학 신학 교수들의 승인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서명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유럽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마녀 재판의 혈안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교황이 인정한 종교재판소 소속의 종교재판관들이 담당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권력자들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세속재판소로 가담했죠. 일반 시민들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마녀 재판을 이용했는데요. 자식이 재살 분할과 훈육 문제로 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의사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산파들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원활한 마녀 재판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도 등장했죠. 누군가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재판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인건비, 식비, 수수료, 물품 구입비 등등 아예 공정 처형 요금표를 만들어 비용을 부과했고 집행 후 뒤풀이 비용으로도 사용했으며 그래도 남으면 재판에 주관한 성직자, 재판관, 밀고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마녀 재판이 큰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마녀 감식인이라는 직업도 등장해요. 프랑스 베아른 지방의 마녀 감식인으로 활동했던 장자크 바케는 30여 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하죠. 이후 마녀 재판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거치며 한 차례 더 불타오르다 17세기에 이르러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의 등장으로 종식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다시 백년전쟁으로 돌아와서 페스트는 백년전쟁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는 필리프 6세가 죽고 아들 장 2세가 뒤를 이었고 영국도 에드워드 3세를 대신하여 흑태자 에드워드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아들들의 전쟁이 된 거죠. 1353년 페스트가 잠잠해지자 두 국가는 다시 맞붙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는 보르도에서 출정해 나르본까지 횡단하며 여태까지 보여준 적 없던 엄청난 규모의 슈보쉐를 펼쳤는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치가 높은 금과 보석만을 노렸고
전리품을 운반하기 위해 1000대의 수레를 동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50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하죠. 분노한 장 2세는 흑태자 에드워드를 무찌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푸아티에에서 마주합니다. 크래시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장 2세의 병력이 흑태자 에드워드보다 더 많았어요. 물론 그때처럼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 2세에게는 아버지 필리프 6세의 교훈이 있었죠. 장 2세는 당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대의 방탄 능력을 보강하고 기병이 아닌 보병 중심의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정거리를 지닌 장궁병을 기병으로 제압하고 말에서 내린 뒤 뒤따라오는 보병과 합류시킬 생각이었죠.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가 지난번과 동일하게 언덕에 자리를 잡고 언덕 아래는 습지가 깔려 있었으며 중앙을 제외한 양 옆에 장애물을 설치했거든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싸우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테죠. 하지만 프랑스가 어떤 국가입니까? 기사도답게 돌진했어요.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약탈로 고통받아 복수심에 눈이 먼 상황. 전술을 제외한 모든 것이 크리시 전투 때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선발대로 나선 프랑스 기사단은 장애물을 피해 중앙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영국 장궁병에 좋은 관역이 되었죠. 뒤따라오던 보병대 또한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습지와 장애물을 헤치며 언덕을 올라야 했기에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장 2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사도를 보였어요. 많은 귀족들이 도망치는 와중에 아들을 지키며 끝까지 버텼고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자 자진해서 포로가 되었죠. 전투의 결과는 프랑스에게 재앙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장 2세 외에도 수많은 고위귀족과 기사들이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흑태자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결국 포로로 잡혀있던 장 2세는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자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드디어 영국은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프랑스와의 주정관계를 끊을 수 있었고 보르도를 포함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앙주 제국의 영광을 일부 되찾았죠. 이후 영국은 장 2세의 석방 조건으로 몸값 300만 크라운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지불 능력이 없었고 일부 금액과 왕자 2명을 볼모로 보내는 대가로 풀려나요. 장 2세는 어떻게든 왕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구해보지만 도저히 구할 방도가 없었고 결국 몸값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기사도답게 또다시 영국의 포로가 됩니다. 필리프 6세에 이어 장 2세까지 연이은 패배로 프랑스는 더 이상 영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100년 전쟁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죠. 영국의 경우 에드워드 부자를 포함한 가터 기사단은 모두 병을 얻거나 늙어 기력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장 2세의 기사도 덕분에 비난의 화살이 귀족들에게 쏠려 장 2세의 아들 샤를 5세가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었죠. 왕세자 시절부터 숱한 위기를 겪은 그는 즉위한 순간부터 강력한 왕권에 대한 열망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망을 이뤄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와 함께 했는데요. 가장 먼저 대학자 니콜 오렘이 있었죠. 니콜 오렘은 샤를 5세의 스승으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에서도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특히 과학의 경우 장 비리당, 갈릴레오 갈릴레이, 르네 데카르트와 연관이 깊죠. 그는 샤를 5세를 보좌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정기적인 세금을 걷어 상비군 제도의 확립을 도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최초로 불어로 번역했으며 저서 화폐론을 발간하여 화폐가치 안정에 힘썼어요. 다른 두 사람은 장드 비엔과 베르트랑 듀 게를랭이었습니다. 둘은 병약한 샤를 5세를 대신하여 전투에 나섰는데요. 게를랭은 지상에서, 비엔은 바다에서 큰 활약을 해 훗날 각각 총사령관이 되었죠. 믿음직한 동료들 덕분에 샤를 5세 또한 내정을 굳건히 다집니다. 내전으로 취약해진 파리를 보강하기 위해 루브르 궁을 보수하고 바스티유 요새를 지었어요. 독서강답게 막대한 장서를 보유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등 다양한 고전을 불어로 번역했죠. 외교적으로도 주변국과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침내 샤를 5세의 치세 말기에는 브레티니 조약으로 잃었던 영토 대부분을 수복했어요. 샤를 5세 밑에서 일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무명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 영웅이 되었어요. 샤를 5세 또한 비록 몸은 약했을지라도 뛰어난 안목과 과감한 판단력을 지닌 명군이었던 거죠.
샤를 5세가 죽자 어린 아들 샤를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아직 숙부들과 부왕의 대신들이 남아있었기에 초창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은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어 손도 못 대게 했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프랑스 내에서는 두 파로 나뉘어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궁중암투가 계속되었어요. 그 와중에 영국의 헨리 5세가 장 2세 몸값을 요구하며 노르망디로 쳐들어왔죠. 그는 노르망디를 정복하고 파리로 진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플레르 공방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자 어쩔 수 없이 칼레로 퇴각을 명해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군은 그의 길목을 가로막기 시작했고 결국 궁지에 몰린 영국군과 자신감이 넘친 프랑스군이 아젠쿠르에서 맞붙게 되었죠. 아젠쿠르 전투는 지난 두 전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전개를 보이면서도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진영을 갖춘 채 영국군을 맞이했다는 점이에요. 이미 영국군은 한 달이 넘도록 이질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행군을 해온 상태. 가만히 앉아 시간만 끌어도 프랑스군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프랑스 기사단이 여기서 또 자만을 합니다. 그들은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선대의 뼈아픈 패배를 생각하며 복수심에 눈이 멀었어요. 결국 프랑스 기사단의 기사도가 이를 그르쳤죠.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영국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전날 내린 비로 진창이 된 땅, 우거진 숲을, 좁은 길목, 이 세 가지 때문에 프랑스군의 돌격 속도는 느려졌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생겼으며 백병전이 시작되었을 땐 장공병의 손도끼, 단검, 몽둥이에 의해 쓰러졌어요. 그리고 헨리 5세는 전투에서 잡은 포로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노르망디를 점령했으며 파리를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하자 왕세자 샤르 7세가 급히 부르고뉴 공작, 용맹공 장을 불러들였어요. 외부의 적이 막강하니 일단 내부 권력 싸움은 잠시 멈추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아르마냐파가 보란듯이 평화협정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용맹공 장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한 용맹공 장의 아들 설량공 필리프는 헨리 5세와 동맹을 맺고 파리의 성문을 열어버렸으며 헨리 5세와 트루아 조약을 체결해요. 이로써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하게 되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게 되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헨리 5세는 샤를 6세보다 먼저 죽게 되어 백년전쟁은 또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헨리 5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헨리 5세와 카트린 드 발로아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헨리 6세,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가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의 왕이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하였고 샤를 7세는 이를 기회 삼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어요. 이에 영국 부르고뉴 동맹군도 이번 기회에 샤를 7세와 아르마냐파를 섬멸하기 위해 출정했죠. 1428년 동맹군은 오를레앙에 도착합니다. 오를레앙은 샤를 7세의 본거지 루아르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었거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공방전은 200일 넘게 장기화되고 영국과 부르고뉴 간 불화가 생기자 프랑스군에게 실납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를 구한 또 다른 영웅 잔다르크가 등장했죠.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마을은 부르고뉴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프랑스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웠죠. 때문에 그녀는 항상 약탈과 방화를 피해 피난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약탈과 별개로 그녀의 집안은 꽤 부유한 측에 속했어요. 행정관 출신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12살이 될 무렵 환각을 겪습니다. 위기에 빠진 프랑스 왕을 구하라. 한 명의 천사와 두 명의 성녀가 등장하며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죠. 처음에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간 반복되는 목소리에 이를 하느님의 계시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 지역의 수비대장을 찾아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당연히 수비대장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샤를 7세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500km를 달려 샤를 7세가 있는 신홍성에 도착해요. 하지만 곧바로 샤를 7세를 만나지 못했죠. 샤를 7세는 그녀가 정말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복을 신하에게 입히고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숨었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한 거죠. 홀에 입장하자마자 그녀는 인파 속에 숨은 샤를 7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전했어요. 샤를 7세는 그녀의 신통력에 감탄했으나 그녀를 푸아티에로 보내 종교적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은 마녀 사냥에 몰두되어 만약 그녀가 이단자 혹은 마녀라면 샤를 7세의 정통성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천유성 검사와 청문회를 거쳐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했고 마침내 오를레안 공방전의 구원군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문맹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가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선봉에 나섰고 깃발을 흔들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죠. 덕분에 그녀가 전투에 참전한 지 일주일 채 되지 않아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공격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후 3일 동안 연전연승을 거둬 영국군을 다시 파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오를레안 공방전이 그녀의 등장만으로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앞서 말한 대로 당시 공방전은 200일이 넘도록 이어져 영국군은 물자 부족에 시달렸을 겁니다. 부르고뉴군마저 떠나 포위의 난항을 겪었을 거고요. 하지만 프랑스군 또한 어려웠던 건 마찬가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중세 세계관에서 성녀의 등장은 프랑스에 큰 힘이 되었고 100년 전쟁은 더 이상 왕위 계승권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를레앙 공방전 이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의 성녀로 불려요. 그녀가 오를레앙 성으로 복귀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대했고 성스러운 기운을 받고자 그녀가 타고 있던 말을 만지려고 했죠. 프랑스군의 승전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샤를 7세와 함께 랭스로 향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왜 파리가 아니라 랭스였을까요? 랭스는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1세 때부터 대관식을 치렀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잔다르크가 생각하기에 정통성이 약한 샤를 7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도 타란보다 대관식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를레앙에서 랭스로 가려면 영국과 부르고뉴 영역을 지나야 했어요.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거센 저항이 예상됐죠. 놀랍게도 많은 도시들이 그녀를 반겼고 유일하게 저항했던 트로아도 4일간의 농성 끝에 항복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랭스로 무려 입성한 잔다르크 일행은 샤를 7세의 대관식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샤를 7세는 정식적으로 프랑스 국왕이 되었어요. 가톨릭 국가에서 성녀의 축복을 받으며 국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겠죠. 그녀 덕분에 프랑스 곳곳에서 샤를 7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킹 베이커 역할을 한 그녀의 명성도 절정에 달았어요. 그녀는 프랑스를 구해낸 성녀로 추앙받았고 그녀를 본 땅 조각상이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샤를 7세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헨리 6세 또한 명목상 프랑스의 왕이었거든요. 같은 국가 안에 왕만 2명인 상황. 잔다르크는 샤를 7세에게 수도 파리를 탈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러나 샤를 7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왔기에 그의 눈에는 잔다르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입지 또한 두 왕만큼이나 애매했죠. 가톨릭 세계관에서 신의 대리자는 곧 교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는 건 같은 종교 안에 신의 대리자 또한 2명이 된 거죠. 아무리 대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샤를 7세는 그녀에게 인정받은 몸, 혹여 그녀가 교황과 마찰을 빚거나 마녀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추후 그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면 그야말로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샤를 7세는 잔다르크와 갈라섰고 그녀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녀가 수도 탈환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샤를 7세는 선량공 필리프와 평화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선량공 필리프의 계략이었어요. 협상을 지연시켜 영국이 파리의 수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덕분에 잔다르크는 파리를 점령하지 못했고 첫 패배를 경험했으며 오히려 부상을 당한 채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순환시대는 계속돼요. 선량공 필리프가 샤를 7세 대관식 이후 자신을 배신한 도시들을 정복하러 나섰거든요. 여기서 샤를 7세는 또 방관을 하고 맙니다. 여전히 선량공 필리프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잔다르크는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콩피뉴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잔다르크는 함락 위기에 처한 콩피뉴를 구원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부르고뉴 군에 의해 저지당했죠. 그녀는 농성을 위해 병사들을 퇴각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아군이 무사히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은 끝까지 남아 후방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병사들이 그녀를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가 성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콩피에뉴 지휘관은 성문을 잠가버렸죠. 그녀는 그대로 부르고뉴군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녀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샤르 7세는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값을 내면 풀어주겠다 해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자 몇 차례 탈출을 감행했어요. 21m나 되는 탑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도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결국 1430년 그녀는 1만 리브르에 영국으로 팔려갔어요. 영국은 성녀로 추앙받은 그녀를 마녀로 몰기 위해 마녀 재판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녀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물론 샤르 7세까지 매장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무려 5개월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를 29번이나 신문했습니다. 그녀의 재판 기록만 약 630페이지에 달했죠. 그녀는 문맹임에도 수많은 성직자와 법학자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마녀이자 예언가인 죄, 이단인 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하려 한 죄, 악령의 도움을 받은 죄 등등 70여 개의 죄목으로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31년 잔다르크의 화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성녀로 추앙받은 만큼 추후 남은 시신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뼈 조각만 남은 그녀는 파리의 생강에 뿌려졌고 그렇게 19회의 짧은 인생을 마쳤어요. 잔다르크의 화형식은 영국의 바람과 달리 역효과가 났습니다. 드디어 샤르 7세의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선양공 필리프와 아라스 화약을 맺습니다. 그간 질긴 악연을 청산하고 부르고뉴 공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자신과 함께 영국을 압박해 나갔죠. 영국은 헨리 6세가 성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왕의 차질이 전혀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전황은 점점 샤르 7세에게 기울어져만 갔고 그는 포미니 전투와 카스티용 전투에서 쐐기를 박으며 칼레를 제외한 모든 프랑스 지역을 수복했어요. 마침내 1453년 116년 만에 백년전쟁이 끝을 맞이했죠. 백년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456년 샤르 7세는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을 엽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계속해서 마녀로 두면 자신에게도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죽어서도 샤르 7세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